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설비 내역 및 세입 퇴출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예산, 그리고 앞으로 프리미엄급으로 시설이 운영될 때의 예산, 그리고 설비 구조, 그러한 내역들을 아마 쉽게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과 프리미엄 공동생활 가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아마도 시설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시설의 앞으로의 설비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이 들고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구조 및 예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에서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연면적을 1인당 20.5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20.5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명일 때는 9명 곱하기 20.5제곱미터 나누기 3.3을 하면 평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55.9평형, 즉 약 56평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원 9명의 어르신이 56평형에서 생활이 가능할지부터 저희가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께서 모두 와상일 때에는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56평형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대에만 24시간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이 와상으로만 계신 분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인지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대상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연면적에서도 20.5제곱미터로 협소하게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56평형의 시설에서 9명의 어르신이 활동 가능한 어르신이 생활을 한다. 더불어서 요양보호사, 더불어서 사회복지사, 또 간호조무사까지, 또 조리원까지 있을 때에는 56평형 안에서 최대 인원이 13명까지도 이 안에서 동시에 생활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더불어서 좀 모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입소 비용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현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비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5등급 51,820원, 2등급 56,220원, 1등급 65,99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등급 어르신과 3에서 5등급 어르신의 차이는 대략 9,000원이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보고요.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루에 차액이 되는데, 자, 한 어르신 한 분당 10,000원씩 한 달에 30일이라고 하면 30만 원의 비용이 차액이 나겠죠. 30만 원씩
9분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27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동이 가능하시고 인지력이 있으신 3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 9분이 계실 때와 1등급 즉 와상의 치매도 심하시고 거동이 제한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로 9분이 계실 때에는 총 예상 그 수입에서 270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1등급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이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시점을 통틀어서, 자,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의 건강은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1등급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생활하시다 보면요, 3에서 5등급에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까 1등급으로 가시겠죠.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비용은 해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 그 위원회가 있어서 이 금액을 법정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대로만, 이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급여를 통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일 비용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의 1등급과 3에서 5등급 어르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르신들은 3에서 5등급 건강 상태에서 1등급 건강 상태로 악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될 때에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3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3에서 5등급 등급으로 어르신께서 입소하시면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케어를 시설에서 받으시게 되니까 3에서 5등급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셔서 단기간에 소천하시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등급으로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3에서 5등급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시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데 만약에 3에서 5등급에서 어쨌든 건강 상태는 1등급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3에서 5등급 건강 수준에서 1등급 건강 수준으로 악화가 된다. 왜냐하면 거동의 문제, 인지 기능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1등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시설 입장에서는 등급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죠. 물론 1등급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내역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관리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비용이 포괄수가제라고 하는데 하루의 비용을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산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1등급 어르신 9분, 2등급 어르신 9분, 3에서 5등급 어르신 9분도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세 분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등급 어르신으로 9분이 계실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 4분의 배치를 해야 한다. 4분을.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수로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보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입소자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등급 어르신 9분을 모시나 3에서 5등급 어르신 9분을 모시나 배치된 종사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에 제공되는 서비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업무 강도는 1등급 어르신이 9분이 계실 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현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분이 계신데 1등급 어르신 9분이 계신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채용된 급여는 시설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어르신에 대해서는 급여를 많이 지금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책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돌아가는 비용은 급여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금액만 상승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린 지금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3에서 5등급 어르신 9분이 계실 때와 1등급 어르신 9분이 계실 때에는 대략 270만 원, 한 250만 원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 정도의 비용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연면적은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일 때 156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150평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가겠습니다. 자, 고정정원은 9명으로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침실부터 구성해야 되는데 1인실과 2인실 위주로 저희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자, 여기를 저희가 사무실로 한번 두겠습니다. 자, 사무실. 그 다음에 여기를 프로그램실보다는 화장실로 한번 두겠습니다. 화장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프로그램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식당 및 조리실로 두고 그 다음 여기를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두겠습니다. 자,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러한 실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해당하는 법적 기준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자꾸 움직이네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침실, 그 다음 사무실, 그 다음 프로그램실, 그 다음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로 필수 설비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자, 그러면 왜 1에서 2인실을 두기가 어렵냐? 이 평수가 56평일 때 적정한 프로그램실 또 식당 및 조리실의 넓이, 화장실,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먼저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실을 둬야 하는데 나머지 공간 안에 침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침실이라고 둘게요. 침실을 둬야 하는데 1인실은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1인당 6.6제곱미터의 침실 면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에는 이상이기 때문에 6.6제곱미터로 저희가 설치를 하죠. 이 침실 면적이 상향되어야 할 텐데 지금 6.6제곱미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법은. 왜냐하면 계속 6.6제곱미터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1인실이 한 명이 6.6제곱미터, 2평 공간에서 살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보여지겠죠? 2평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을 이 공간 안에 2평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1인실 자체로. 왜냐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4인실은 2평씩 4명이니까 8평이 됩니다. 그러면 그 8평 안의 공간에서는 의료용 침대를 4개를 배치해서 그 안에서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자, 그리고 1인실을 설치하게 되면 2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유롭게 쾌적하게 계시려면 4평, 5평은 가야 됩니다. 못해도 최소한, 아주 최소한. 그러면 5평이 되면 솔직히 2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됩니다. 법적으로 6.6제곱미터 2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인을 4평까지 두지 않고 4평의 공간이면 2인을 둔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4평에서 2명이 생활이 가능하겠냐? 4평 안에서는 2명이 비좁지만 생활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침대를 놓고. 자, 그러면 4명은 8평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겠냐? 그건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침대를 배치를 해두면 그 침대 안에서 활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갖고 4명이 공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공간에 4명씩을 지금 4인실로 계속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인실 내지 3인실로. 그래야 정원을 다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꼭 이 넓이 기준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간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치한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면적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실을 대부분은 이 거실을 그냥 공간에 두고 쓰시죠. 이 가운데다가. 뭐 이런 형태로들 될 겁니다. 아마도. 화장실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 넓이가 이렇게 된다든지 뭐 입구가 여기 있다니 뭐 이렇게 뭐 그거는 배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제한적인 공간 안에 침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침실은 1인실로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현실이다,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 1인실을 만약에 9인 공동생활 가정이니까 2개를 둔다? 2개를 둘 때는 아마도 한 개당 평수가 4.5평은 돼야 될 겁니다. 최소한 기준으로. 그러면 전체 평수가 9인데, 자, 그럼 여기 1인실이 2개니까 이 어르신이 2분이죠. 2분에 3인실 하나를 두겠습니다. 자, 3인실 하나는 2평씩 3분이니까 6평이라고 둘게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인실 1개소는 4.5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평이든지 최소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3인실은 2평씩 6명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2평씩 3분이 그래서 6평에서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4인실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8평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4인이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10평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를 10평을 주면
상대적으로 1인실은 4인실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3평씩 잡는다고 하면은 12평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근데 12평을 안 두죠. 왜냐하면 이 안에 공간에 정해진 56평 안에 9명의 어르신의 침실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인실 하나를 두고 다른 실을 저희가 제외해버리고, 만약에 다른 실을 다 제외해버리고 4인실을 2개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기준 2평으로만 가지고 8평, 한 평당. 그리고 1인실을 하나로 두는데 상계수를 두면 그러면 9명이 되겠죠. 저희가 4, 2, 8, 그 다음에 1인실 하나. 자, 그러면 1인실을 2평으로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2평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1인실이. 그러면 여기는 몇 평이어야 되겠냐? 4평 정도는 필요하다. 못해도 정말 작은 그 화장실도 빼고 화장실도 없이. 그러면 이게 4평이면 3평만 잡을게요. 3평이라도. 그래도 한 평이 높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4인실에서는 이게 12평형이 돼야 될 거다. 그런데 8평형에서 생활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분이 넓은 8평 안에 계시니까 8평 안에다 넣는다, 그 침대를 배치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더 늘린다 하면 10평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인실을 3평으로 놓고 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가 12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2평으로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침실을 정해진 공간 안에 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인실로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 1인실을 하나 둔다. 1인실도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만 맞추겠죠. 자, 어쨌든 침실을 이렇게 구성했다 하고, 그러면 사무실은 몇 평이 필요할까? 작게 5평이라고 볼게요. 의료 및 간호사실은 사무실하고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수치는 넣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실은 거실로 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게끔 하니까 대략 15평 정도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평. 그리고 식당 및 조리실은 9분의 어르신의 식사를 해야 되니까 대략 6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법정의 기준에 없죠. 상담실, 면회실도 법정의 기준에 없고, 세탁장 및 건조장도 법정의 기준에 없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2개로 해서 남녀가 쓰는데 각각 2평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세탁기까지 놔서 돌려야 되니까 한 3평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저희가 그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그런 비품이라든지 물건들, 그런 대비,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공간이니까 3평으로 두고, 자원봉사자실도 없고 요양보호사실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직원휴게실도 법적인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면적이 56평이 되네요. 54평이 되네요. 54평. 자, 2평을 어디서 더 드릴까요? 꼭 필요한 부분에다 2평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최소 기준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이 부분의 평수가 2평을 일단은 56평으로 맞춘다고 하면, 저는 2평을 여기다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6평형이 딱 맞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십니다. 이것도 하나 꼭 필요하지.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으면 줄 텐데, 그런데 의료 및 간호사실 있으니까 2개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써버리고, 상담실 필요할 텐데 상담도 하고 면회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무실 있으니까 여기서 공용으로 쓸까? 그런데 사무하는 공간과 상담 면회하는 공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 이걸 둘 수가 없다. 법적인 기준으로만 갔을 땐 56평형 안에서 하시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요양보호사실도 둘 수 없고 거실 휴게실, 직원 휴게실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들의 좀 정형화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돼서 이런 시설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9명이 생활하는 겁니다.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죠. 그러면 실제로 시설을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안 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냐면 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6.6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침실이 그럼 1인실이 6.6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인당 최소한 못해도 5평은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창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4인실로 두면 4명이 9평에서 될까? 4명이 9평에서 될까? 한 1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사무실도 조금 손님도 와야 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 따로 약도 관리하게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식당하고 조리실이 6평 갖다가 되나? 9명이 식사도 또 하시고 해야 되는데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10평 너무 큰가? 8평? 상담실 및 면회실도 면회할 만한 공간 좀 필요할 텐데 사무실에서 이게 다 될까? 이것도 한 4평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화장실이 2개 갖다가 될까? 그래도 9분이 다 써야 되는데 직원도 나눠서 써야 되고 그래도 한 4개는 둬야 되지 않을까? 남자 여자 2개씩. 그 다음에 거실은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실에서 동시에 한다고 하면 거실을 따로 둬야 될까? 그냥 프로그램실을 15평 정도로 해서 그냥 9분들 쉬게끔 거실처럼 쓸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못해도 80평은 77평은 돼야 되겠네. 조금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그래도 세탁장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빨래하는 데가 9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5평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8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인 구조는 그 연면적은 56평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생각해서 넓혀서 가다 보면 여기가 더 커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1인실이 5평 갖다 될까? 여기 화장실 각각 쓰셔야 될 것 같은데 4명이서 공동으로 침실을 쓰는 게 이게 좋을까? 부부가 오면 어떡하지? 부부가 방을 쓴다고 하면 못해도 7평 돼야 되지 않을까? 부부가 만약에 2명이 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2인실로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를 하나 줄이게 되겠죠? 여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나누기 3.3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계산이 조금 안 맞았는데요. 여기는 이거 나누기 3.아니죠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보면 요 넓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86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넓히고 하다 보면
자, 그런데 더 넓히게 되면은 4인실에 계시는 게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2인실을 4개로 둔다. 그럴 때는 평수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56평형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와상으로 생활하실 분들 위주로만 계신 시설이 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6평을 그렇게 맞춰봤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적인 그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에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3에서 5등급 어르신 9분으로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이 금액대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정원은 9명이고 1인실, 2인실 모두 없습니다. 식재료비는 한 끼에 2,000원씩 해서 하루 3끼면 6,000원, 1일당 금식비는 7,000원이 되겠죠. 간식비 오전 500원, 오후 500원. 그래서 7,000원. 임용비는 자원봉사 해주시는 미용실 원장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임용비는 빵원으로 하는데, 저도 머리 깎으러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실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머리 깎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자원봉사 다니시는 이 미용사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머리 깎아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봉사 잘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설에서 그냥 미용하실 수 기술을 갖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깎아주시기도 하는데, 미용 자원봉사를 받으시는 데들은 그 미용실 원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 꼭 아시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사례를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저 또한 시설을 할 때 미용실 원장님께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자원봉사 해주시는 전국의 미용실 원장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못해도 5,000원씩의 비용은 발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로 미용실 원장님께도 수고해 주시는데 적게나마 보답을 좀 성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설들은 이 부분을 임용비를 이렇게 적게 가고 있죠. 저는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할 때에는 이 부분은 10,000원 정도는 발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원으로 책정을 해두고, 상급 침실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표현은 1인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인실이 아니고 저희가 3에서 4인실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1인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형 30일 기준이죠. 52만 920원이 본인 부담액입니다. 이 금액은 식재료비, 간식비 한 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금액 곱하기 30일이죠. 그 다음 이 금액 곱하기 30일,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은 52만 원으로 비용액이 정해질 테고요. 2등급은 이렇고 1등급 어르신은 이렇습니다. 자, 월별 총액은 170만 원대, 175만 원, 190만 원, 2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저희가 난방비는 56평형을 난방을 하니까 대략 50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00, 1000만, 10만, 50만 원. 대출은 1억으로 두고 연 이자는 5%대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근데 요 50만 원의 금액이 월 난방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밑에서 계산은 저희가 3개월 정도는 뺐습니다. 난방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난방비 어디 있죠? 운영비, 수당, 지나갔나요? 난방비가 기타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여기 있네요. 월 난방비를 8개월만 잡았습니다. 그것도 4개월은 빼고 4개월은 안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하고 여름이 있으니까 대신에 전기세는 1년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세가 이제 늘어나겠죠. 이어서 생각을 하자고 하면 그래서 5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겠다. 이 부분을 자, 이 액이 월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따뜻하게 뗄 수가 없는 거죠. 문제입니다, 이게. 난방비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 줄여나간다는 거죠. 시설이 썰렁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제공해 주시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 난방비로 인해서 부담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창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비용 부담이 적게끔 이 난방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게 대출금입니다. 대출금이 지금 1억일 때에는 월 이자 지불금이 40만 원이거든요. 5%라고 잡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비용이 고정 우리가 꼭 판단해야 될 월 세입 세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조건은 여기까지는 거의 됐고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배치 및 급여 현황인데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이 3명의 인원 중에 1명이 되면 됩니다. 시설장이면 되겠죠. 시설장의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2급 내지 1급. 자, 급여는 많이 못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200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채용이 안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병원에서 오시기 때문에 인원수는 계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료입니다. 실비로 보호자분께 받겠고요. 간호조무사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급여가 많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90만 원으로 산정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3명당 한 분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3명으로 구성하고 사무원이나 영양사는 지금 의무 배치 인원이 아니죠. 자, 2칸입니다. 2칸. 자, 조리원도 처음에는 배치를 안 하고 저희가 5분의 인원으로 가겠습니다. 왜 5분이냐? 요양보호사 3분, 간호조무사 선생님 3분, 이분은 실제적인 저희 그 배치 인원은 아닙니다. 협약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장 선생님 1분. 그럼 총 5분이겠죠. 여기서 생각하실 부분이 종사자 5명으로 우리가 시설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1분이 주간, 그 다음에 야간, 그리고 휴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교대로 갔을 때에는 이 3분이 9명 어르신을 케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1.5명이 될 겁니다. 야간에는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9분의 어르신을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혼자서 모두 그 야간 케어가 되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급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혼자서 9분의 어르신을 다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달아놨죠. 또 소화기로 화재를 끄게끔 했는데 이 혼자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겠냐?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혼자서 어르신 9분을 다 커버가 가능한 것이냐? 상시적으로 1.5명이라고 했을 때 주간에 1.5명이 어르신 9분을
케어가 다 되겠나. 이런 부분이 벌어집니다. 얘기가. 자, 그런 다음에 대표자분께서 시설장님이 이제 대표자분이시기 때문에 자, 만약에 초반에 운영을 할 때 어르신이 만약에 한 분 계신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 간호조무사 선생님 한 분, 시설장님이 한 분. 이렇게 3명이 필수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쉬시는 날 누가 요양보호를 할 겁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업무 분야상 간호에 대한 역할만 하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처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르신 한 분일 때 3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 2분의 인건비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3분을 채용 못하고 1분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쉬실 때 시설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 감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분 때까지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인데 4분, 5분이 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2분이 됩니다. 자, 2분이 되는데 이 2분도 그러면 5분일 때 2분이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조리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조리원 역할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분담하시게 되면 어르신 9분 모시면서 식사까지 조리하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리에 대한 부분을 시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안 계실 때 조리까지 하시면서 요양보호 역할까지 하시면서 야간 근무까지 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운영해 보신 분들이면 다 수긍하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어쨌든 어르신이 9분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조리원 역할까지 하시고 시설장님이 대표자님이 또 시설장 역할까지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야간 근무도 하시고 조리원 역할까지 하시고 해서 자 5분으로 해가지고 어르신 9분이 다 이제 채워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 위에서 저희가 이제 최소 비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 다 찾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3분, 간호조무사 선생님 1분, 그 다음에 자 그럼 인원까지 지금 5명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밑에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들 간식비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13만원씩 종사자 지금 4명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 위에서 저희가 4분으로 봤기 때문에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플러스 간호조무사 선생님 13만원씩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가사는 받지 못합니다. 법적 인력으로 5명이 딱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책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저희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비는 일단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제하고 여비도 월 1회 한 명에 3만원 최소 비용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그렇고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쭉 보시면 되겠고 월 프로그램비를 월 3만원씩 잡았는데 15,000원으로 저희가 좀 줄이겠습니다. 15,000원으로. 자, 그 다음 월 이자 지불금을 위에서 저희가 설정했으니까 이 비용이 나오죠. 매달 잡지출로 매월 50만원씩 저희가 잡지출을 잡았는데 잡지출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 20만원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의용비에다가 잡지출 20만 원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임의용비를 저희가 빵원으로 했으니까요. 그냥 20만 원이 되겠죠. 매월. 매월이니까 저희가 곱하기 12개월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의 대략 그 기타 지출이 발생할 거고, 예비비를 매월 100만 원을 둘 수 있을 만한 실정이 못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예비비로 둔다라고 하면은 매월 100만 원이 아니라 아마도 연에 1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를 100만 원을 두면 이 예비비를 수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세출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익에서 예비비를 100만 원으로 잡으니까 결국에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동일한 금액이 되겠죠. 자, 연에 100만 원으로 두고 12개월을 빼고 여기를 그냥 100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비용이 궁금해지죠. 대략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 1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네요. 자, 이렇게 수익 내역을 잡게 되면 문제는 직접 인건비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급여 대비 수입액, 즉 본인 부담금 수입, 그다음 공단 부담금 수입,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퇴직금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4대 보험도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63.3%를 넘어서야 되는데 63.1%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3.3%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장님의 월급은 급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급여가 올라가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급여가 195만 원이 되면 64%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이 정도로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은 160만 원 정도로 남는다. 보시면 시설장 인건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익 안에. 이 안에. 그럼 맞나 볼까요? 들어갔나? 한번 눌러보면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 이 금액이 지금 세출에 이 시설장 급여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금액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60만 원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시설장 월급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료까지 내게 되면 임차료가 56평형이니까 일십, 백, 천, 못해도 150만 원으로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하면 14만 2천 원 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죠. 3에서 5등급 어르신으로만 계실 때. 그런데 시설에서 400만 원 남고 뭐 500만 원 남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큽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시설이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400만 원씩 남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없애려고 하는 추세다라는 정보를 들었다. 자, 없앤다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이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극도로 말씀드린다면, 완전히 극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죠? 아주 좀 심하게, 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면 누가 1,400만 원 월마다 후원금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지금 운영이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비용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 요소는 시설을 없애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는, 시설은 설치하게끔 법령으로 다 돼 있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비용을 빵원이라고 정하면 운영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비용을 줄이면 시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격차, 2등급과 3에서 5등급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면 주요하게 계실 인원의 입소자의 특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등급을 일시, 백, 천만, 10만 원을 드린다고 치면 하루에, 2등급은 5만 원, 일시, 백, 천만, 3등급은 빵원. 그러면 어떤 분으로 모시게끔 되겠습니까? 시설에서 1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의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조금 더 추가로 저희가 임차료를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20만 원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요양보 선생님 월급을 180만 원으로 줄이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등급을 2등급이 아닌 1등급 위주로만 가고, 줄이고 어르신들은 1등급으로만 가고, 이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1등급 어르신 위주면 늘리고 1등급 위주로 가고가 돼야 되는데, 3에서 5등, 지금 1등급으로 갈 때 거꾸로 돼야 됩니다. 줄이고 운영비는 줄이고 어르신은 1등급으로 늘리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3분만 계시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1분만 계시기 때문에 1등급 어르신 9분을 이분들이 다 모시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4분을 두게 되고, 조리원 선생님도 1분을 두게 되고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급여도 조금 더 드려야 되고요.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100, 천만, 10만, 100만. 그리고 식사도 해드려야 되니까 조리원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러면 한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가산을 받게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1점, 조리원 선생님 1점,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은 추가 2.2점이 있으니까, 0.25점이 있으니까 2.25점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산금을 받게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1분 190만 원, 10, 100, 천만, 10만, 100만. 조리원 선생님 190만 원, 10, 100, 천만, 10만, 100만. 190만 원 2분이죠. 10, 100, 천만, 10만, 100만. 2분씩 12개월 하면 급여가 대략
4,500이 넘습니다. 4,700, 800. 왜냐하면 4대 보험료까지 있고 퇴직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가산을 두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채용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덜 줍니다. 급여보다도. 그게 채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을 더 두고 조리원 선생님 한 분을 더 두면 수익은 줍니다. 대신에 직접 인건비 비율은 높아지겠죠. 이게 정부 기조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 저희가 정했습니까? 제가 안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설 운영이 1등급 위주로 가야 되고 종사자의 인건비는 줄여야 되고 운영비는 줄여야 설치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시설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시설을 꿋꿋이 운영해 가시는 그런 저희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 사명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응원 드리는 마음이고요. 이래서 비영리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어르신 9분 이상 계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 시설 정해진 56평 안에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 후원금 세입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월 후원금 세입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저희가 늘려서 인력을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운영비에도 좀 더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후원금을 수익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은 연마다 후원금을 보고하게 돼 있고 시군구에 그리고 후원금은 꼭 어르신의 생활과 연결된 또 운영비와 연결된 그런 부분들로 사용되어지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후원금은 시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후원금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지금 본인 인건비도 못 갖고 가는 실정이 된다. 여기에 임대료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운영은 어렵다, 안 된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일반형 시설은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노인장교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정해진 그 노인복지법 안에서 시설을 개원을 하고 그 법 기준 안에서만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시설들이 운영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설은 지어졌고 시설은 운영이 됐고 다시 시설을 바꿀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10년이 이렇게 흘러온 상황이 됐죠. 지금부터는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야 할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수익에 있어서도 저희가 큰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큰 수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거고요. 적정한 수익을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56평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대략 2억 가까이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창업하시고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 9분을 채우기 위해서 고정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더불어서 시설장, 대표자분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수익은 발생될 수가 없는 구조고, 수익은 발생은 안 되는데 또 고생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르신은 또 1등급 위주로만 또 입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모두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도 1등급 위주로 또 운영비는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돼 있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밑에 있는 내역들, 이런 내역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하시고요. 오늘은 큰 틀 안에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비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설비 내역 및 수익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